미디어 연대 제7차 토론회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건절 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펜 앤 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걸로 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석우 변호사님 잠깐 인사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저 교수직입니다. 네. 아, 그러세요? 예. 펜앤마이크 대표로 계시는 정규채 위원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연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그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반에 이 가짜 뉴스를 단속하자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통에 상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유튜브 매체의 특징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학술적인 주제여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잘 따라오시면 왜 이 가짜뉴스 논란이 이 지금 시기에 잠재적으로는 큰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석우 대표님 발제를 좀 해 주시죠. 예. 그 가짜 뉴스의 개념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고 또 공정하고 합당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연대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완수 교수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학문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짜 뉴스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위성, 두 번째는 의도성, 세 번째는 뉴스 형식을 빌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위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왜곡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한 부분. 왜곡이라는 것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확인된 걸 사실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소들을 대상으로 지금 더민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 뉴스 정보유통 방지법이라고 박광훈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비교적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대책 가운데는 구체성을 많이 띠고 있지만 이 부분도 큰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절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 제도권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도권이 특정 정치권이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우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자유,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만약 제어를 하려면 아주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가운데 타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죠. 하나는 사실 확인이 결여된 부분들, 기자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나 게이트키핑을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오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지금 사회적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이 가짜 뉴스에 더 눈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언론이 무엇이냐, 기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 또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든 정보든 자유유통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민주주의라는 게
이 시장의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만개를 지금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아까 말한 타율적으로 재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다만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또 하나 그러나 규제를 꼭 해야 될 거는 타인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하고 분명히 악의적이고 공공선을 훼손하는 게 분명한 경우, 이 부분은 분명히 규제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 1인 미디어 시대, 정보의 자유유통 시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뭐 이런 저널리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관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에 와 있는데 그 측면이 지금 하나 있으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그런 기술들, 현상들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확산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인 자유유통을 막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세상 발전에 거꾸로 가는 역행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정치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진실 부합보다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사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파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허위 조작하는 이 행위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정치사회적 관점,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권 차원의 접근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구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의 유형을 언론 현실에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념과 정치와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뒤에 배경이 있으면서 허위 조작을 해서 그걸 뉴스 형태로 내보내는 형태. 이 부분이 하나가 가장 악성적인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교묘한 형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관과 객관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서 객관의 사실적인 내용을 주관을 교묘하게 섞어서 진실과 반대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도성이 개입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현 정치권 또 정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번.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의 중대한 대상이고요. 세 번째는 오보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언론에서 최대한 확인하다가 잘못됐거나 또 기자가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보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1번, 2번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이 가짜 뉴스를 아주 정권 차원의 이념 차원의 편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이 요구를 했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삭제해달라는 내용을 했는데 구글 코리아 측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대상, 가장 논란이 큰 대상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이 부분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식 답변한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옳거나 그러거나 이분법적이지가 않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아닌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허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우리 보편적으로 이 언론을 바라보는, 또 언론을 다루어야 되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인 겁니다.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들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여러 가지 이 가짜 뉴스의 사례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미 많이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우병 사태, 천안함, 뭐 폭침, 뭐 세월호 침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괴담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세월호가 침몰된 뒤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 그 안에 뭐를 주사를 맞았다 어쩐다.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또 뭐 세월호 침몰의 외력설이 작동이 됐다. 뭐 앵커가 침몰했다. 이랬는데 꺼내 보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천안함 폭침은 나중에는 북한이 배우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괴담들이 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 왔던 겁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그 안에 배후에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한국 내의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한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영방송 사장들, 사장, 이사, 경영진 강제 퇴출을 했습니다. 또 드루킹 그 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취재하는데 특정 언론사의 탈북자 출신 기자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냥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형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 대북관계 보도할 때는 정부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실상 강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타라오라는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그룹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적으로 구속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신문협회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공동 취재단에서 특정 신문의 기자를 배제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군부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IPI 국제언론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북 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서한을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공인된 언론인협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이 종편의 정치 시사 토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편 패널들이 사실상 다 퇴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춘다고 뭐 진보 패널 한 명, 보수 패널 한 명 이렇게 나와서 보수 패널이라고 나온 패널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 정부 눈치 보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얼버무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보 패널들 아주 자유롭게 말을 다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 아주 이상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대책과 개선책 절대 찬성합니다. 절대 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 정권과 이전 정권
모두 이 가짜 뉴스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양쪽을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내라라는 거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마도 이전 정권에 있었던 가짜 뉴스가 그 양과 그 악성의 정도가 아마도 더 크지 않나, 이런 점들을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기재 발조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저 가짜 뉴스가 한때는 또 괴담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시대마다 정권이 바뀌면 한때는 뉴스였던 게 한때는 괴담이 되고,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게 뉴스가 아니고 다시 또 가짜 뉴스가 될 건가, 괴담이 어느 순간 또 진실을 대변하는 건가, 이런 혼란스러운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섣불리 나서 가지고 국가기관이 뉴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합리적 의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가기관의 그 부당함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부에 이어서 그럼 2부 정규재 그 펜앤마이크 대표님의 발제를 하고,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정권 담당자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집권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둑이 재발들인 거고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놀라울 정도의 가짜 뉴스가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고 번져나가고, 일종의 그 몇몇 사람들이 뭐 안민석의 무슨 뭐 책이라든가 김의겸 등등의 그 여러 사람들, 뭐 이진동의 무슨 뭐 책, 이런 것을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오히려 자백하는 듯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다 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디로 갔어요? 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말단 경찰관이 지어낸 얘기가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으로 되었던 겁니다. 우병우 땅 매각으로 시작된 가짜 뉴스는 최근의 법원 판결로 그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조선일보에 오보 정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합니다만은 1심 조선일보 유죄 판결을 대한민국 언론 그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불법적인 권력을 이용한 땅 매매 사건, 조선일보 일면 톱이었는데 가짜였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증폭되어 온 것이 박근혜 탄핵 사건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낸 일종의 거대한 정치 선풍이었죠. 그러니까 광우병으로부터 박근혜 탄핵으로 일련의 일련의 과정은 미디어 자체가 미디어로서가 아니고, 이건 어디에서부터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디어 스스로가 시주 날줄이 되어서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거짓의 산이 만들어져서 시대를 규정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박근혜 사건은 거대한 여혐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모든 국민이 속아 넘어갔죠. 지금 귀를 막고 아마 조사를 해보면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많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연설문을 고쳤다고 지금도 아마 10명 중에 8명이 답을 할 겁니다. JTBC는 스스로 우리가 태블릿 PC를 보니까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말한 것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구두로 만나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친 것이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했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방통심의위원회 위원들, 이 정부가 새로 임명한 그 위원들은 JTBC의 설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맞다 이렇게. 그 전 국민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면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JTBC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고 방통위는 그 설명이 맞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말하자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거나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적당히 바르는 1984년에 독재국가에서 윈스턴 스미스가 지난달에 초콜릿 생산량은 몇 개였다고 이번 달에 고쳐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 국가는 벌이고 있는 겁니다. 도처에서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쏟아진 가짜에서 우리 시대 자체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를 궁금해야 할 정도로 아까 우리 이서구 씨가 진실의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유명한 밀턴의 표현이죠.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유명한 자유 언론의 논변인데 그 자유 언론의 논변은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진실이 이길 거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거짓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탄생해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은 미디어가 아니에요. 아예 조작적 뉴스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미디어 뉴스의 공급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아닌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경제 문제로 오면 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불평등이 제일 심하다. 가짜 뉴스입니다. 보수 정부 동안 성장하느라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 이명박 박근혜 때 진위계수가 떨어졌거든요. 그 10년 동안 진위계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죠. 연합통신에서부터 아예 가짜뉴스를 만들고 언론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있는 김의겸이 그 가짜뉴스 썼잖아요. 물리치료사를 무슨 음란 마사지 센터장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 공로로 지금 대변인 가 있어요. 기자들이 정치권의 싸구려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미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 윤석열이하고 김의겸이하고 계속 통화해서 말하자면 기사를 만들어내요. 이진동이도 가세해서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어서 정치권을 타고 퍼뜨리고 그것으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규정하는 가짜의 시대다. 이 친구들은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파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물론 우파 유튜브에도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 우리 사회 전체가 저질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 유튜버 애들도 보면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싸구려 음모도 많고 뻔한 종이를 2줄짜리냐 1줄짜리냐 하고 만들어낸 사진도 돌아다닐 정도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비트코인이 어떻다는 거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짜 걸러내는 일만 해도 펜앤 뉴스가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저질화 경향 중에 일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파 유튜브를 말하자면 보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슬로건을 걸고 탄압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짜 뉴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병적으로 흘러간다. 점점 뭔가 썩어 문드러져 간다. 대한민국인들의 일반적 지성 수준이 도저히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져 간다고 하는 것의 드러난 증거들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기자 개인의 공명심 같은 것도 있어요. 가짜 뉴스 만들어서 뜨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KBS는 예를 들어서 문창극 보도 같은 거는 대표적인 악질적 보도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때렸습니다. 문창극 보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앞부분은 싹 빼버립니다. 예수는 말했다.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돌로 쳐라예요. 조건절이 있죠. 그 사실은 저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는 주장이었는데 문창극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으면 게을러진다. 그런데 만주에 가니까 열심히 산다. 왜? 한국은 착취제도를 조선 말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두려워 일을 안 한다. 그런데 만주에 가면 열심히 한다. 왜? 빼앗는 자가 없으므로. 하는 얘기를 뒷부분은 빼놓고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일 안 한다만 따가지고 민족 비하 발언으로 규정한 거예요. KBS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이 편성권에 개입하고 경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준비를 지금 그동안 가짜뉴스에서 의해서 정권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내세워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할 준비를 끝낸 상태예요. 그 평화쇼 가지고 그렇게 김정은이는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핵 포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그게 거짓쇼요 평화쇼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논평도. 가짜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가짜를 생산하려고 방송 장악하고 지금 언론들 다 겁주어서 저 TV조선도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벌점이 많대요? 조금만 더 차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 TV조선 같은 데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이 정권은. 그게 지금의 본질이다. 그래 놓고 이 자들이 지금 와서 보수 유튜브에 노인들이 장난삼아 또는 뭐 잘 몰라서 약간의 저질이 있다. 그 저질을 핑계로 이제 보수는 때려잡겠다고 완벽한 가짜뉴스의 생산 기지화하겠다. 가짜뉴스의 생산 통로화하겠다는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짜뉴스 캠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네, 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얼핏 내 생각에 드는 거는 이렇습니다. 언론은 탄압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그 탄력을 얻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아마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언론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그 미련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 신뢰를 완전히 버리지는 마십시다. 공영방송은 아직도 전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수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전 정권이 한 거는 또 나름대로 새롭게 그 정의를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뭐 공영방송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3부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은 그 가짜 뉴스 대응 입법안 그리고 최근에 한 정부의 그 대책안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가짜 뉴스 개념 정의한 법안이 국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각 개정안들이 지금 있고요.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가짜 정보를 정의하여 유통을 규제하려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안이 있고 또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8일자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그 문건이 10월 28일째 미디어오늘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선 정부 대책으로서 가짜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이제 정의하면서 7가지 대책안을 제시합니다. 이하 이 입법안과 정부 대책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안이나 정부 문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규제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서 대상이 되는 이제 가짜 뉴스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정보 통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프레임으로서 고안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평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짜 뉴스 개념을 살펴서 이런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여러 가지 개정 법안이랑 언론중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그리고 또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법안에 보면은 가짜뉴스 개념이 여러 가지 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4가지입니다. 첫째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둘째로 고의, 그다음에 셋째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넷째로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법안인 가짜 뉴스를 허위 또는 왜곡 사실을 내용으로 하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 보도인 것처럼 어떤 외양을 취하는 이제 그런 의도성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려는 요건을 보면 이익이라는 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그 결과를 왜 문제인지를 좀 해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브는 그 소셜 미디어의 하나이고 유튜브 수익 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그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왜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자체를 그것이 뭐 정치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간에 그걸 이유로 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SNS에서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권력이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이유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개입해서 통제하려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또 다음 요건인 그 언론 보도를 오인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기성 언론 이외의 미디어가 어떤 보도 형식 취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는데 새로운 미디어에 있어서의 어떤 뉴스를 기성 보도의 그 범주 안에 넣어서 규제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성 언론에 있어서도 뉴스 형식이라는 것이 명확한 장르 구분이 어렵습니다. 정치 풍자도 있을 수 있고 보도 형식의 오락물도 있습니다. 이 취지가 팩트 체크를 예상하는 걸 본다 하더라도 팩트 체크 자체는 이제 기성 언론의 경우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탐사 보도가 유행이 된 이후에 PD 저널리즘에 의해서 블로그 저널리즘으로 이어지는 그 저널리즘 변화를 보면은 심층성과 다양성을 확장하고 또 관계지향적인 자기 표현으로서 미디어 참여를 허용하는 그런 추세인데 팩트 체크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런 추세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차례처럼 제공된 뉴스의 소스 데이터를 개방해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정보의 적정성을 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팩트 체크를 문제 삼아서 정부가 나서서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콘텐츠의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좀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건인 거짓 또는 왜곡 또는 고의라는 요건을 더해서 아마 앞에서 말한 2가지 요건을 좀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거짓 또는 왜곡이라는 그 고의성이라는 요건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이 거짓이고 왜곡인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과연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 침해 또는 뭐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것들은 이미 보호하는 그 법률들이 형법 또 언론중재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다 내용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짓 또는 왜곡된 뉴스라는 그런 요건을 내세워서 이 어떤 명예 침해라든지 공정성 확보 외에 무엇을 규제할 것인지는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권한과 무슨 기준으로 가릴 것인지 또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의도를 가진 인간 행동에서 어떻게 의도를 추출해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거짓말하거나 사실을 비틀어 얘기하지만 사실 의도하는 바가 또 불확실하고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행동을 제약할 수는 없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참 곤란한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인 것처럼 외양을 갖춰서 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이거를 구태여 가짜 뉴스라고 정해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언론 보도의 외양과 형식만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를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그 규제 틀로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라는 거는 규제 당국이 기존의 그 인터넷 매체의 경제에서 밀리고 있는 어떤 기성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짜뉴스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리는 법안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안이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언론중재법상 그 언론사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외에 뭐 언론중재에 인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라든가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를 이루 삭제 요청한 경우를 가짜정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내용 자체가 그 단계에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죠. 그 단계에서 미리 그것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데 언론사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가짜뉴스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가짜뉴스 개념이라는 것은 새로 정의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부의 10월 8일자 대책 문건에 보면은 가짜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 의도의 허위 정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허위 사실이란 것과 내용이 동일한데 이 부분은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규제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문건 자체가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라는 용어를 위해서 규제를 위한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대형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문건에 나와 있는 그 규제 내용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대형 법안들에 보면은 그 규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뭐 삭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삭제하고 그리고 허위 보도에서 언론 중재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에 있어서 위반하면 자퇴를 보고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를 선관위 하면은 가짜 뉴스를 표시할 것을 그 매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이런 식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짜 뉴스를 제작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달리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어떤 보호법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거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에 이제 유사한 규정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이 공익을 위한 경우에 있어서 허위 통신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가 헌재에서 표현 자유 제한과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공익 개념이 불확실하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에서 삭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그 가짜뉴스 대형 법안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규제들에 있어서 그것이 앞에 말한 가짜뉴스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좀 불분명한 과도한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 문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자율규제 방안으로서 허위 조작 정보로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해서 얻은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 방안을 도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의 수익 제한을 근거를 좀 찾기는 어렵고요. 기술적 방안 지원에서 신뢰성 높은 정보가 SNS 사업자의 플랫폼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
정부가 정보 내용을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부분이라든가 뭐 신속한 심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규제들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문건이라는 것은 정부 비판의 유튜브 방송이 창궐하자 규제라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본 입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관점에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이제 규제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가짜 뉴스라는 그 부분의 문제는 인터넷상의 그 언론 보도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가짜 뉴스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 연결점으로 해가지고 기성 언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규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먼저 규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안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늘날 그 초연결사에서 개인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개인이 더 이상 어떤 정보 수용자만은 아니고 크리에이터이고 또 중개자이고 정보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어 세상에서 어떤 이런 변화와 역행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요. 기성 언론 보도라는 형식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것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가짜뉴스 논란과 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미디어 모니터링이랑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물론 미디어 생태계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기는 있겠지만 가부장적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 규제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건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해한 정보가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인데 그 모니터링을 한다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당 시대의 어떤 불분명한 어떤 기준 제시로 어떤 정보의 내용이 제한되고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또 축적으로 인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특정 정권의 시각에서 모니터링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주도한다는 건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개인은 정보의 보호만을 받아야 하는 미디어 수용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정보의 생산자이고 또 중개자이면서 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정보 비판의 유튜브 방송이었다면 지금 정보 비판의 이유인 정보의 신뢰 회복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어떤 문건을 만들어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신뢰 회복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세 분이 자유롭게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그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더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원 의원이 그 5.18 관련 유튜브 영상에다가 정부의 공익 광고가 붙어 있는데 이걸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광고 배치라는 거는 민간 자율의 영역입니다. 그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정부나 정치권이 헌법의 영역, 법률의 영역까지 지금 개입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실제 중대한 사례들을 이 정규재 대표가 핵심적인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금 가짜 뉴스 이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선동하고 현혹하는 게 아주 이 조직적으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고 이게 생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집단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외부의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언론 노조하고 연계를 하고 그것이 또 진보 매체들하고 연계를 하고 그것이 또 특정 정당하고 연계를 하는 게 그냥 단순 연계가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이 실시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다음에 진보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라고 할까요, 우파라고 할까요, 대응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눈물겹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미국의 유명한 사례를 하나 보십시다. 미국 그 독립선언문 기초한 그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인가. 이 사람 단연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이다. 이 표현의 자유, 이것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인류와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역행을 하려고 드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이인철 교수 발제된 것 중에 제가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명확히 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 나와 있는 것 중에 언론 보도인 것 같은 외양을 갖추어서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 그 유튜브 방송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지금 그 펜앤마이크, 펜앤뉴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나갑니다. 근데 펜앤마이크 자체는 정식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펜앤마이크의 표현 매체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이제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라는 걸 들어서 아마도 펜앤뉴스를 규제해 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언론 보도 펜앤뉴스 마이크는 언론 기관입니다. 그 표현 기관일 뿐이죠. 펜앤뉴스는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종류의 유튜브를 경영을 하고 예를 들어 JTBC나 중앙일보나 뭐 우리나라 방송 매체들이 다 유튜브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은 언론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허가가 되어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만들어지는 보도기관 또는 표현 형식도 인허가로 굉장히 묻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야 할 방향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종편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전파를 누구에게 할당 배분할 것이냐 하는 말하자면 인허가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를 인허가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국가 게 아니에요. 그 국가 게 아닌 거를 국가가 인허가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고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 유튜브 방송 이것도 상당히 그 언론적 기능을 현실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묻겠느냐고 보니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 전파, 뭐 종편 다 그 국가가 관리하는 전파라고 하는 공공자산을 배분해 주는 거니까 자격 요건을 정해서 인허가 등록을 받는데 일반 언론은 그냥 신고죠. 신문은 신고입니다. 왜? 그건 자기 자원을 쓰는 거니까 오케이 나 이런 종이도 내가 사고 기자도 내가 고용해서 만든다. 그건 자기 자산인. 전파를 쓰게 되니까 이제 인허가를 받고 자본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 등등 복잡해지는 건데 유튜브는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정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언론 보도를 오인케 하는 경우도 마치 언론사의 범죄에 넣어서 규제해 보려고 하는 듯한 강력한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은 거꾸로예요. 사실은 인허가로 묶여 있는 것 자체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종편 같은 거 무슨 뭐 뉴스 방송 하나 하는데 뭐 조선일보 같은데 왜 지금 코가 끼어 있느냐. 4천억, 5천억씩을 때려 넣고 말하자면 TV조선을 하는데 벌점이 다 차서 이제 정부 비판 잘못했다가 걸려서 벌점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인허가를 박탈당할 지경이 돼요. 4천억, 5천억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곧 과도한 자본금으로 묶어 넣었는데
사실은 그걸 풀어야 되는 거다. 이 인터넷 시대에 무슨 4천억, 5천억 안 해도 얼마든지 매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유를 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따위로 방송통신을 관리하니까 대한민국 방송통신이 전혀 지금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모조리 미제잖아요. 모조리 미제. 뭐 넷플릭스다 뭐다 모조리 미제잖아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광고 방송을 낙후되게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오히려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유튜브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인허가로 만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 시대착오적 인간들이다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제가 조금만 좀 첨언을 하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미디어 규제라는 것과 내용 규제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미디어법에 의해서 하겠고 콘텐츠 자체는 문화 관련 법들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디어 관련 규제를 확산하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콘텐츠가 들어오게 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제 자체도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서 다 구별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슬그머니 미디어법을 좀 바꾸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미디어 안에 새로운 미디어를 넣으려는 그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OTT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자체가 어떤 콘텐츠의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규제에 넣는다는 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큰 아주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풀어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부딪힌 게 구글 코리아에서 딱 반박 나오니까 네. 뭐 그거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국내적으로 자꾸 가는데 이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이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헌법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합쳐서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려고 드니까 지금 이 나라가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사들이 자꾸 반영되도록 오히려 장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유튜브 방송들의 어떤 법률적 존재 이런 이제 법률적 어떤 성격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언론이 언론 중재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민형사적 소송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래서 언론 중재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KBS TV 토론에 나가서 노회찬, 뭐 김부겸, 뭐 남경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한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김홍걸, 그 김대중 대통령의 넷째 아들이죠.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소송으로 걸었어요. 물론 검찰에서는 무의 혐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무혐의 되고 나니까 또 법정으로 직접 재정 신청을 들어갔어요. 저는 법정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 KBS에서 일어난 토론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검찰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든지 공개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형사적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걱정하지 마라. 왜 당신들이 걱정하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존재 형식의 문제인데 그건 정부 자산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물건을 만들어 팔듯이 그건 정부 자산이 아니. 예를 들어 전파다 그러면은 KBS 뭐 9번을 준다 몇 번을 준다 번호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도로는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 만든 도로는 그 도로에 채널을 몇 개밖에 못 낸다 하니까 이제 정부가 그럼 국가 자산을 배분하는 거니까 이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자기 정부가 배분하는 자산이 아닌데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통로일 뿐인데 너는 이쪽 골목길로만 다니라고 지정해 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방송통신 자체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는 정보만 먹으라는 굉장히 독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KBS, MBC 뉴스 요즘 안 보거든요. 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종이 매체들도 신문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뭐 이런 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엄청난 그 시청자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왜? 거기에는 뭔가 진실이 있어 보인단 말이지. 하는 판단을 그야말로 자유시장 원리에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것을 여기다 차단하고 다시 눈가기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날강도 짓을 하는 거죠.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미디어 연대 7차 토론회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건절 대책이 세 분이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편차를 보이는 것은 토론 중에 시청자분들이 감지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현 정부가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이 뭔가 큰 프레임으로 이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게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아마 어느 정도 가닥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무슨 어떤 저희가 있어서 이 매체 자체를 규제하는 어떤 큰 틀을 법까지 이용을 해서 초헌법적인 그런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거리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건전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혹시나 생겨날지 모르는 어떤 잘못된 어떤 그 권력의 흐름을 미리 예보하고 예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잘못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한 도중에 약간의 어떤 얘기가 좀 오버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 자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뭐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너무 저인망식으로 혹은 특정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러한 규제를 해나가는 게 결국은 정권을 옥죄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